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뚫었습니다. 국내 금 거래소에서도 한돈에 또다시 60만 원을 넘어섰죠.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주춤하던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이유, 지금도 투자하기에는 늦지 않았는지 최진영 대신증권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 지금 온스당 3,600달러를 뚫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안 옆걸음을 좀 걸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죠? 예, 일단은 연초 대비로 했었을 땐 수익률이 거의 국제가격 기준으로는 30% 이상이 상승을 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난 1, 2, 3월까지는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4월 중순부터는 신물단에서 최대 고객이었던 최대 소비자인 중국 같은 경우가 바로 그동안 계속 위안화 표시 자산을 안 사고 금만 샀던 중국 개인들이 매수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요 최근 들어서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라든가 또는 베네수엘라와 미국과 전쟁 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튀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는 금값이 조금 정체 상태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금을 조금 덜 샀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얘기였군요. 실질적으로는 중국인들이 덜 샀긴 했는데 정부의 규제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규제. 예, 왜냐면 개인들의 돈들이 제발 주식이랑 부동산 시장을 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왔거든요. 예. 왜냐면 제가 중국인이더라도 주식을 굳이 이런 식으로 선택사항이었는데 근데 금에 대해서 규제를 걸었거든요. 신용대출 통해서라던가 또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통해서 금 거래를 갖다가 제한하는 조치가 5월부터 나왔고 정확하게 중국 증시도 5월부터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개인의 돈들이 결국 갈 곳이 잃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막아버렸고 정부가 그 상황에서 금도 매입을 갖다 까다롭게 만들었다. 하니까. 결국 증시로 사실 중국 증시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예. 왜 왔었다? 결국 중국 개인들의 자금을 정부가 차단을 함으로써 유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금 투자를 조금 규제하면서 돈의 흐름이 물꼬가 이제 증시로 가도록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좀 주춤했는데 금값이 주춤했는데 다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은값도 덩달아 오른다면 금과 연동되는 겁니까? 아니면 은은 별도의 수요가 있는 겁니까? 요즘 시세는 어때요?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결국 둘 다 해지 자산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만 은과 금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네. 지금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안전자산 수요가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았는데 사실 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동성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난 6월 달에 보면 은하고 백금이 유독 많이 상승폭이 컸었거든요. 예. 그 같은 이유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사실 유동성 효과고 유동성. 왜냐? 은이나 백금 같은 자산들은 그 유동성 지수를 갖다 대략 한 못해도 4에서 5개월 정도 후행하거든요. 예. 그래서 유동성이 그동안 계속해서 나온 거를 후행적으로 반영하면서 은은 앞으로도 갈 일이 더 많이 남았고 더불어서 금 대비했을 때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은 같은 경우엔 유동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움직이고 있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인 자금에 이렇게 풍성하다. 그 네. 흐름으로 지금 은값은 상승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작년 9월 페드의 금리 인하 직후로 누가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했었다. 지준율 인하랑 예. 중국하고 20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만 놓고 봐더라도 연초 대비로 봤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유동성 공급을 누가 했느냐? 예. 중국이 제일 많이 했었고 두 번째로 22가 많이 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들의 유동성이 즉 미국은 별로 안 풀었어요. 비미국 중심의 유동성이 계속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왔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동성 단에서 증시가 2개월을 후행한다면은 사실 원자재 단에서는 은하고 백금이 가장 민감할 텐데 이들이 4에서 5개월 후행하면서 움직였다라 볼 수 있겠죠. 아까 이제 금값이 오른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 또 하나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인데 우선 금리가 떨어지면 왜 금이 상대적으로 이게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질금리랑 금 같은 경우에 역의 상관관계를 그립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중앙은행들 입장에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의 보유 자산 자체가 대부분 무엇이다? 장기채라든가 이런 채권 형태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해지단에서 금으로 해지하는 수단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주요 가장 큰 주체가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고 중앙은행. 그 다음에는 뭐다? ETF 시장이고 그다음에 개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게 예정되거나 실제 떨어지면 금값은 이제 거꾸로 오른다. 역의 상관관계 맞습니다. 금리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고 실질적으로 인하된 이후부터는 또 잘 안 올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한 형태들 많이 좀 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거라는 게 이게 금값 시장, 금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증시에서는 크게 이런 반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귀금속 시장에서는 영향이 있었나요? 이런 소문이? 맞습니다. 결국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최근에 보면은 유가가 계속 한없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튀었거든요. 최근에요? 결국 두 자산이 공통적으로 튀었거든요. 누구? 바로 금하고 유가가. 유가가 결국 그 시점을 따지고 놓고 보면은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침공 가능성이 나오고 나서 왜냐하면 뭐 마약 문제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해군 함정을 갖다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놓고 보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특히나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같이 덩달아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관세가 불법이다 이런 이제 판결까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또 다시 튈까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으니까 안전자산을 좀 사자 하는 차원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좀 분석을 했는데 이 베네수엘라 침공에 따른 역시 정세가 불안할 것 같으면 금을 사겠다는 수요는 좀 늘어난다. 그거군요. 전통적인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금과 은에 사실 계속 오르다가 주춤하다가 또 오르다가 결국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데 이 투자를 할 때 어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의 투자를 좀 해야 됩니까? 뭐 현물을 사는 거는 좀 상당히 비싸서 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실물을 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MTS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KRX 금 선물 거래를 갖다가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한 방법이 사실은 가장 세금 측면이라던가 뭐 수수료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용이할 텐데 오히려 ETF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현물 ETF는 그나마 나아요. 그러나 선물형 ETF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롤오버 왜냐 선물이기 때문에 매월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봤었을 때 좀 더 선물 형태인 ETF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뭐 MTS 통해서 KRX 현물을 통한 거래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현물 ETF. 어떤 현물 ETF라던가 또는 KRX 현물을 갖다가 이용한 거래가 훨씬 용이하겠죠. 그렇거나 또는 현물 ETF나 이런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금값이 어느새 훌쩍하면 지금 한 돈에 다시 또 60만 원. 지난 2월에도 60만 원 한번 넘은 적이 있었죠. 한 번에 우리 한 돈으로. 그때 한번 급증을 했었죠. 넘었으니까요. 돌반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60만 원 넘었으니. 그렇지만 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자, 그러면 지금 정세 불안이 뭐 언제 가라앉을지, 언제 더 악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값이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향후 금값 전망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CME 페드워치만 놓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이던스 자체가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확률 자체가 왜냐하면 80%랑 9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의 기정사실로 특히 이미 앞서 우리가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은 우리가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하겠다. 이 멘트 자체가 더 중요했다고 보고 사실 저희 하우스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7월부터 분명 파월은 이제부터 고용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 대표 실제로 수정치 나왔었을 때 시장은 놀랬고 이와 관련해서 페드는 움직였고 그럼 페드 단에서 실제 액션이 나온다면 그게 9월일 테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기정사실이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그래서 일부는 여기서 반응을 했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좀 확률적으로는 여전히 9월 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연내 사실 9월도 9월이고 최소 못해도 한 2차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고요. 9월 포함해서 연내 두 번 정도. 네. 그러면 금값도 다시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역상관관계 때문에 계속 오를 것이다. 금값 전망 추세는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었을 때 결국 노를 젓는다라고요. 근데 중요한 점, 예. 금리가 실제로 그럼 인하된 이후에는 이미 선반영 됐거든요. 중요한 점은 금리가 인하되면 페드가 인하하면은 누가 또 인하할 준비를 하고 있다? ECB랑 특히 중국의 PBOC예요. 중국, 유럽. 맞습니다. 이들이 작년 9월과 동일하거든요. 결국 FOMC에서 페드가 금리 인하한 걸 확인하고 넘어가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도 지난 7월 30일 날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금리랑 지준율 인하 문구를 삭제해 버렸다가 즉 보고 있는 거죠. 작년 9월과 마찬가지예요. 페드의 인하 직후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알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안화 방어를 일단은 먼저 우선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못해도 4분기 때 페드 금리 인하한 이후에 중국이나 이들도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예. 오히려 금보다는 이때부터 뭐다? 유동성이 비약적으로 더욱더 팽창하기 때문에 예. 그럼 유동성 때는 전통적 안전자산인가? 그렇지 않죠. 예. 유동성이 늘어나면 맞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결국에는 자산? 맞습니다. 결국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금 아무리 올라도 차라리 위험 자산이 낫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오히려 9월 달에 S&P 500 기준으로는 계절적으로 조정 구간입니다. 그럼 계절적으로 만약 조정이 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때 오히려 금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뭐다? 오히려 위험 자산을 통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우리는 유동성에 우리가 베팅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 3월 달에 저희가 바라봤던 뷰와 지금과 여전히 동일하거든요. 네. 왜? 유동성이 팽창한다. 그동안에는 비미국을 중심으로 유동성 풀었다면은 예. 이제부터는 미국의 SLR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고 예. 더불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미국은 그동안 연초 대비 4천억 달러밖에 유동성 안 풀었는데 예. 이들이 이제부터 돈을 푼다라는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는 좀 더 금을 오히려 좀 더 접근하기보다는 위험 자산, 특히 성장주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고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따른다면 그 유동성이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누가 그 유동성에 힘을 얻고 올라갈 건가? 금보다는 위험 자산이다. 그럼 금 투자 지금 시점은 조금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 저는 여전히 좀 적절하지 않다라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가 2020년 8월 달에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인하하고 G7 중앙은행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공조를 해서 금리 인하했었을 때 처음엔 금이 먼저 올라갔었어요. 왜냐? 금리 인하를 먼저 했었고 중앙은행들은 그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을 열심히 샀고. 근데 중요한 점. 그렇게 해서 누가 근데 그 다음에 2020년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팽창하는 구간에서는 모든 이들, IB들이 전부 다 금이 더 갈 거라 주장했는데 안 갔어요. 그때부터 뭐가 갔다? S&P 500이나 위험 자산들이 오히려 업사이드가 훨씬 더 커지면서 네. 금은 오히려 박스권으로 갇혀버렸고 주식만 날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요즘 그러면 주요국의 중앙은행들도 외환보유고로 금을 좀 예전처럼 많이 늘리진 않습니까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미국채 보유 비중은 계속 점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예. 반대로 외환보유고의 금에 대한 비중은 지금 현재 23%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많이 늘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 봐요. 그리고 예. 미국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 각국 정부가 부채에 대한 발행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네. 이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가 부채 발행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늘리고 있잖아요. 한국도 네.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럼 뭐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화폐에 대한 원화라든가 달러화라든가 위안화에 대해서 가치를 과연 신뢰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해지성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단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각국 중앙들이 돈을 너무 많이 푼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지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이 전반적으로 금리라든지 금리 아주 민감한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글로벌 어떤 이 안보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금값에 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충격이 오면 금값이 뛰거나 떨어지거나 이럴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좀 바라본 건 사실 가장 큰 요인이라 본다면은 뭐 리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 볼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만한 가능성은 저희는 여전히 없다라고 좀 접근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그러면 물가가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가단에서도 그렇게 또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물가단에서 누가 물가를 견인하느냐? 사실 예. 원자재거든요. 음. 원자재 안에서도 원자재 지수에서 금만 빼고 보면 원자재 지수의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기대 인플레예요. 중요한 점, 이를 선행하는 게 무엇이다? 유동성이에요. 예. 전 세계 유동성 지수 상승률이 이를 12개월 가량을 선행하거든요. 예. 그럼 뭐다? 작년 10월부터 비미국 주도로 유동성을 미친 듯이 풀었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 미국이 또 풀 미국이 차례예요. 돈을 더 푼다. 자, 네. 그러면은 상승률의 기저를 감안해서 선행적으로 감안하면 내년도 못해도 이맘때까지 상승률은 계속 우상향이에요. 특히 내년 하반기 때. 내년 그러면은 물가에 대한 우려는 지금보다 또는 내년 상반기보단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일 테고 예. 그럼 그 전까지는 스태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저희가 볼 땐 좀 부재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제 금값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